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가는 내가 땅을, 상가가 옛날에 분양받은 게 한 1억 정도 이상 손해 갈 것 같아요. 팔면은. 근데 다행히 땅이 한 1억 정도 올라가지고 서로 뗀뗀 들어갔대. 만약 답을 치면은. 자, 그러면은 올해 상가를 팔아서 1억이 손해 갔는데 내년에 땅을 팔다 보면 1억이 벌었어요. 그럼 1억 벌면 세금 내야 되죠. 지금 말로 뭐 55%, 44%막 내야 되죠. 그럼 그게 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안에 들어버리면은 세금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분양받은 상가가 지금 팔면은 분명히 1, 2억 손해가구나. 그럼 그때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는 걸 같이 그 해에 같이 팔아빼야 됩니다. 자, 그게 요 써놓은 겁니다. 양도세 절감 방법 중에서 1년 연말까지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다음에 가면 안 됩니다. 양도 차익 1억 하고 양도 손실 1억이 되면은 양도 소득세가 제로가 된다. 자, 기억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특히 공장을 매도할 때 부가세 문제가 많습니다. 공장. 자, 이렇습니다. 공장을 보니까 상가도 그렇지만 상가도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상가가 상남동에 10억 보면 감정서를 보니까 10억은 10억인데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7억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팔 때. 그죠? 부가세를 10%를 예로 7천만 원을 매매 계약서에 특약에다가 매수자가 부담하든지 내가 부담하든지 해서 그거를 도출을 시켜야 매도자가 별 손실이 없는데 그냥 덜렁 팔아비면은 파는 사람이 7천만 원 물이 됩니다. 싸게 파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공장도 그래요. 공장이 10억에 파는데 여러 공장이 10억에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얘기죠. 팔 때 여러 공장 땅이 10억이고 건물이 5억에 팝니다. 팔 때 그럼 건물의 5억에 대해서 부가세 5천만 원을 사는 사람이 부담할 건지 파는 부담, 그러니까 부가세를 별도 매수자가 부담한다든지 매수자 부담, 이 답을 딱 줘야지 그냥 15억 팝니다. 15억 공장 대지하고 건물을 그냥 팔아뺐어요. 파고 나면은 그거는 5천만 원은 매도자가 싸게 판 게 됩니다. 매수자가 부담한다 이럴 거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지 건물 공장 15억에 팝니다. 그냥 해피면은 건물값에 대해서 10% 정도는 싸게 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장 특히 상가종 큰 것들 이런 거 팔 때는 건물에 대한 금액이 있겠죠. 우리 걸린 이 집합 건물도 이렇게 건물이 나오죠. 건물이 70% 30%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건물이 70%에 대해서 부가세 문제를 언급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팔을 때 팔아물 때 이제 별 손실이 없어요. 자, 이해가죠? 아니, 경매 공매 낙찰할 때는 그 언급이 없는데 이제 팔 때는 이제 그런 문제 나온다는 말입니다. 팔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봅니다. 자, 배우자가 정려공제가 6억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려공제 6억. 자, 봅니다. 이거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배우자 정려가 몇 억이라고요? 6억. 19세 이상 자녀는 5천만 원 이런 게 있죠. 부모 3천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배우자 6억 이거 주목합니다. 자, 이런 거야. 어떤 분이 제주도 이게 은행 지점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은행 지점을 20억짜리 5억에 팔았어요. 6억 좀 들어갔죠, 돈이. 자, 그런데 제주도에 중국인들 많이 오가지고 상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아마 봐도 한 10억에 팔 것 같아. 최소한도. 그러면은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가만가 있다가 10억에 팔면은 6억 버렸죠. 6억 버렸으면은 보통 한 40%의 사람은 2억 4천원 양도세 내야 됩니다. 자, 그게 좋느냐? 40%이 좋느냐? 안 그러면은 취득세를 물더라도 12억으로 와이프 앞으로 배우자 앞으로 능가 줘가지고 거기서 5년 끌고 가가지고 12억에서 그대로 파는 게 좋느냐? 세금 안 물고. 그럼 취득세를 4.6% 선분을 물고 5년 뒤에 12억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40%를 안 물는 게 좋느냐? 안 그러면은 지금 4.6% 취득세 안 물고 그냥 남편 매일 쭉 가다가 5년 지나고 12억에 팔아갖고 양도소득세를 40%한 2억 4천을 물는 게 좋느냐? 뭐가 좋습니까? 취득세 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장은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6억 같으면은 12억 같으면은 시들세가 얼마고? 5% 같으면 한 6천 된다, 그죠? 6천 문이 났느냐, 2억 4천 세금이 났느냐, 그건 따져보고 여러분이 할 문제입니다. 원장님, 예, 그 12억을 이제 와이프에서 남편은 넘길 때요. 예, 부부 증여 한도는 6억이지 않습니까? 예, 6억. 그러면 12억에서 6억 뺀 거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안 묻니까? 아니, 내가 사기를 6억 샀으니까. 6억에 샀는데 와이프 앞으로 매매 계약서가 12억 가버리니까 12억에 원래는 제 3년도 팔면 세금 내야 되냐, 세금. 그죠? 그래서 와이프 앞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해가지고 12억에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취득세를 먼저 선불 내고 정리를 해놨다가 5년 뒤에 팔자 이 말입니다. 미리 정리해놨다가. 알겠어요? 그냥 멍청하게 했다가 나중에 뭐 12억 판다고 도장떡 찍고 2억 4천 세금 내고 눈물 쭉 흘리지 말고 미리 전략적으로 5년 전부터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려 추정 배제크는 요거는 요겁니다. 자, 아들이 장가갑니다. 아들이 32살에 장가를 가요. 그러면은 주택을 하나 사줍니다. 예를 내가 논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갖고 한 2억 5천 돈이 모아졌어요. 그럼 그거를 32살 아들 장가갈 때 2억 정도 하고 돈을 대줍니다. 아들이 또 대출을 한 5천 받아갖고 한 2억 5천짜리 집을 샀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보통 30살이 넘으면은 한 2억 정도, 그죠? 2억 정도 돈 대주는 거는 뭐 자금 출처 주사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편하게. 그런데 30살 미만이면은 5천만 원 정도 하고 채무가 한 3천하고 해서 한 8천 정도, 그죠? 아들은 아까 얼마입니까? 2억 5천 정도는 괜찮은데 대학생이다 그럼 한 8천 정도 사주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로 조그만한 거 뭐 한 8천만 원,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은행에 11억이 부실이 생겼다. 참 은행 지인장들 불쌍합니다. 대출을 하면 옛날에는 술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제가 젊을 때 입행 때 술을 많이 먹는데 요새는 술 사주고 대출을 끊는가 봐. 요새 지금 대출을 해가라고 술을 사줘야 되는가 봐. 지금 거꾸로. 자, 봅니다. 14에 209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막 나왔어요. 좀 대출 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면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14에 209죠. 20. 자, 창녕에 7억 7,300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27억짜리가 그죠? 창녕에 요겁니다. 이 찜질방 같아요. 창녕에 찜질방이 이 경매에 나옵니다. 그죠? 찜질방이 이게 이제 경매가 넣어가지고 지금 막 움직입니다. 그 장사 잘 될 줄 알고 대출이 나갑니다. 대출이 보니까 얼마 정도 나갔죠? 대출이. 자,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합니다. 24억에 나가고 또 추가 대출이 조금 더 나가고 결국은 18억이 나왔어요. 18억. 18억에 나갔는데 낙찰가는 7억이니까 한 11억 정도가 부실이 생깁니다. 그죠? 생기죠? 11억. 그죠? 참 은행도 지임량들 대출해주면 그죠? 그 11억 부실 생기면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는 뭐 신한에 11억 생겨봤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그마한 뭐 단위 새마을금고 11억씩 부실 생기면 하나 터집히면은 굉장히 변화되죠. 이상들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참 대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봅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지하실 낙찰받았어요. 지하실 31억짜리를 4억에 낙찰받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관리비를 한 1억 8천 물었어요. 관리비 중에서 3년 이내 거 한 1억 8천 물었어요. 그럼 결국 한 6억은 들어갔죠. 6억 플러스 수리비가 내가 볼 때는 한 5억이나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럼 한 10한 1억 되는데 31억짜리를 낙찰 받을 때는 뭐 대출이 80%인 게 뭐 한 3억 한 5천이 되겠죠. 근데 지금 대출이 21억이라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또 밑에 봅니다. 코코 프라자 이거는
이때 낙차 받을 때는 곱하기 80을 대출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14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렇게 낮게 30% 낙차 받으면은 나중에 추가 대출이 잘 돼요.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보면은 낙차를 지금 13억짜리를 요리 받는데 받을 때는 보통 대출이 80% 받았어요. 한 4억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요것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한 3억 정도 대출이 더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보통 상가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원래 가격이 있는 데다가 너무 낮게 낙찰받아 버리면은 한 30% 전후 이렇게 받아 버리면은 나중에 추가 대출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아파트 대지가 돈 될까 안 될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창원에 여 보면은 이제 주산동에도 자 이렇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 딱 해놨는데 왼쪽 그림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 그럼 마음속으로 여기 아파트 밑에 깔린 땅이 없구나, 도이 되겠구나 느낌이다. 그죠? 또 봅니다. 주산동에도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하는데 그림이 요런 아파트 빌라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깔린 땅입니다. 알겠죠? 또 그 다음에 여수 마찬가지.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하는데 빌딩이 나왔어요. 그럼 요 빌딩에 깔린 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단점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알겠죠? 대출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장점은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수익성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찜질방을 내가 땅만 넣었어. 찜질방 밑에 장사 안 되는 찜질방에 그거를 절반에 받아 본들 건물을 철가라 사면은 찜질방 할머니가 아이고 모르겠다 니가 뭐 찢고 뽑든지 철거를 시키든지 니 맘대로 하고 막 갚입니다. 갚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에 병원이 한 10개 있어. 그런 거 밑에 땅 받으면 잘 되겠죠? 그죠? 월세가 잘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땅을 사든지 어떻게 방을 할 겁니다. 그런 건 좋고, 또 아파트 대지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대지권 뺏겨버리면은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지권 없으면은. 그럼 자기들이 막 살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 보고 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잘 보면 돈이 됩니다. 돈이. 요거도 수강생 낮춰 받는 거예요. 69만원. 제가 좋아하는 숫자 69만원. 요? 자, 봅니다. 전 소유자도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3억짜리인데, 자기가 돈이 좀 급해요. 그래서 한 1억 5천 필요해서 1억 전시 살고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사는 사람이 지 돈 다 주고 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도 대출받아 사. 예로 1억 정도를. 그러면 대출받아 1억 지 돈 또 5천 넣어갖고 1억 5천 전시 안고 이렇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로 은행에서는 저는 항식하죠. 대출이 나가면은 그날짜 경락장 대출 나가면은 이전하고 설정을 그날 해줍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너가 며칠 더 설정해주면은 이 옛날에 집주인도 선순위 입장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전하고 1억 빌릴 때 1억 빌려줄 은행에서 그날 이전하고 설정을 해버리면은 1억 5천만원 그 아지매가 후순위가 되는데 며칠 딱 설정해비면은 이전시키고 며칠 딱 설정해비면은 그만 선수됩니다. 1억 5천이 알게 모르게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 소유자도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낙찰자가 돈이 모자라 잔금을 치러한 게네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 한 6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고 4천이 모자라요. 그럼 요거를 기존 있는 후순위 세입자가 4천을 지가 전사하겠대. 그래 그 돈을 못 와가지고 잔금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못 와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경락 잔금 대출 나오면은 그 사람은 후순위 세입자 돈 빌려가고 잔금 치라 본들 그건 후순위는 후순위입니다. 세입자가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유니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인데 내일 이전 들어갔는데 3일 전에 전세를 3억에 나왔어요. 3억에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 세입자가 현 세입자가 있는데 이전하고 설정한 은행이 있겠죠. 그 아파트를 담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3억 준 그 세입자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거는 경매는 후순위인데 신축 아파트에 잔금 치를 때 들어온 세입자는 선순위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조금 멋이 안 맞는데 좌우지간
유니시티 신축 아파트에 며칠 전에 3억을 준 사람은 선순위고, 경매에 낙찰돼 가지고 낙찰자한테 돈을 대주갖고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은 후순위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판례가 두 개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선순위가 맞는데, 경매 낙찰자한테 돈을 대주갖고 잔금 치라라 크고 그 사람은 대출을 받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영원한 후순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낙자한테 돈을 대준 사람은 후순위가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판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참구 대원동에 중개업소 연락처. 자, 이런 게 있어요. 수료해가지고 전화 옵니다. 원장님, 전에 중개업소 어디 연락처 어디 찾던데 어찌 찾으면 됩니까? 이랍니다. 어디 가면 될까? 그러면 시리얼 가면 돼. 시리얼. 그러면 시리얼을 가서 이렇게 해서 중개업소 조회해서 찾으면 그게 제일 정확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대원동에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매 학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안내장을 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예로 경남에 중개업소가 한 7,000군데 된다 그러면은 7,000군데 안내장을 쫙 한 장씩 칼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없잖아. 그러면은 시리얼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경상남도 중개업소를 조회하면요, 한 1시간만 하면은 7,000개 정도 엑셀 파일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은 복사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래 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창원 우체국에 메일을 주면은 한 장짜리 요거 이제 안내장하고 메일을 주면은 바로 그 날짜로 7,000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표 붙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너무 간단. 한 2시간만 하면은, 한두 시간만 하면은 막 7,000동이 바로 합납니다. 그럼 뭐 흑백은 보통 한 350원, 칼라는 한 750원, 막 그 정도 선 하면은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한 3, 4일 뒤에 되면은 경상남도 중개업소에, 중개업소 간판에 전부 다 경매학원 안내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데이터에서 뽑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뽑는다고요? 시리얼. 전에는 온나라죠. 온나라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하고 시리얼 근데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